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국군 제22사단 신병교육대. 젖은 흙냄새가 묻어나는 훈련장 위로 신병들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는 그들 가운데 작은 체구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이가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이번 기수 유일한 여군 훈련병이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홀로 군복을 입은 채 땀에 젖은 얼굴로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던 서연은 그저 남자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고된 과정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야, 여군 훈련병. 무릎 좀 낮춰. 체력이 약하다고 봐주는 거 없어. 훈련을 담당하던 조교 박상우 하사는 유독 서연에게 엄격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엄격함이었지만 그 시선 속엔 꺼림칙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눈빛은 종종 아래로 향했고 몸을 지나칠 때면 어깨가 부딪히는 척 슬쩍 스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은 그 불편함을 직감했지만 군대라는 공간에서 기분 나쁘다는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전투체력 평가 중이었다. 낙하 훈련 중 헬멧이 어긋나자 박 하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헬멧 고쳐줄게. 그 순간이었다. 훈련복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서연의 가슴을 스쳤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몸이 굳었고 숨이 막혔다. 박 하사는 아무렇지 않게 됐어. 다음. 이라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주위의 시선은 무심했고 아무도 그 짧은 순간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서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휴식 시간. 서연은 침상 아래 감춰둔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군대 반입 금지 물품이지만 그녀는 입대 전 변호사 언니에게 들은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내가 여군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 자신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해. 증거를 남겨. 작은 것도. 그게 나중에 널 지켜줄 거야. 서연은 그날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다. 15시 45분. 전투체력 훈련 중 낙하 헬멧 수정 상황. 박상우 하사의 신체 접촉 발생. 접촉 부위 가슴 상단부. 접촉 시간 약 1.5초. 눈 마주침 없음. 내 감정 충격. 수치. 그러나 침묵. 그녀는 글을 쓰는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 타자를 쳤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고 갑옷이었으며 최후의 증언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야간 정비 시간. 훈련병들이 장비를 손질하느라 분주할 때 서연은 화장실에 다녀오려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다. 훈련병 서연.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박 하사가 서 있었다. 너 오늘 훈련 중에 내 말 듣는 눈빛이 영 못마땅하더라.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의도고 뭐고 군대는 눈빛부터 조심해야 돼. 알겠나? 박 하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사는 지금 접근 금지 거리를 침범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박 하사는 일순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너 말 잘하네. 말도 잘하고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육군 정훈 교육에서요. 여군 보호 수칙은 전 기수보다 더 많이 외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접근 금지 거리 침해 야간 불필요한 단독 접촉 언어적 위협. 항목별로 정리된 문장은 점점 늘어갔다. 며칠 후 연병장에서 진행된 단체 훈련 중 서연의 몸에 장비가 풀려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장비를 확인했던 조교는 박 하사였다. 이상하네. 내가 확실히 고정시켰는데. 서연은 점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누군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묵묵히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자료를 상관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눈물이 날 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서연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 수집자가 되어 있었다. 신병교육대 퇴소식은 비가 그치고 나서 며칠 후 조용히 치러졌다. 서연은 입대 전보다 눈빛이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붙은 하사 계급장이 작은 체구보다 더 무게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가 참아온 침묵 때문이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도착한 곳은 기계화보병여단 정비지원대. 그녀는 그곳에서도 단 한 명뿐인 여군 하사였다. 처음에는 새로 부임한 하사라는 이유로 모두가 친절했다. 여군 하사가 왔다며? 반가워요. 여기선 다들 가족같이 지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들은 곧 애매한 거리감과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변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들고 온 증거 파일 때문이었다. 입대한 지 일주일 만에 서연은 중대장을 찾아갔다. 중대장님, 훈련병 시절에 있었던 성희롱 및 신체 접촉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처음엔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게 박상우 하사라고 했죠? 네. 저는 당시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육군 훈련 지침 22-9조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서연은 준비해둔 파일을 중대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날짜별 상황 정리, 사진 캡처본, 심지어 몰래 녹취된 음성까지 포함돼 있었다. 자료는 충분하군요. 중대장은 조용히 파일을 닫으며 말을 이었다. 하사 서연.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상급 부대와 논의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연은 경례를 붙이며 물러났다. 그러나 그날 밤 대대장의 호출을 받았다. 하사 서연. 예, 대대장님. 내가 보고한 그 사건 내가 들었습니다. 대대장의 말투는 분명히 건조했고 따뜻함은 없었다. 군내에선 이런 일 조심해야 해요. 괜히 분위기 흐리면 내가 적응하기 힘들어져. 알지? 하지만 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고한 것뿐입니다.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말은 좋게 해결하자는 거야. 뭐 사람 실수일 수도 있고. 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음을 느꼈다. 상식과 정의는 이곳에선 때로 공기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같이 일하던 선임들이 말을 아꼈고 훈련 스케줄에서 의도적으로 그녀만 빠지거나 장비 분배에서 마지막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됐다. 하사 서연. 그 파일 내가 대대장한테 직접 가져갔냐? 정비반 조장이 물었다. 내 상급 보고는 제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순진하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군대라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만 굴러가지 않아. 그 말은 곧 넌 배척당할 것이다라는 경고였다. 그날 밤 그녀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조용히 묻어둬. 군 생활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가진 관성보다 자신이 쌓아온 기록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국방부 성고충 상담관실에 직접 민원 제기를 하기로. 해당 부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상위 기관의 자료를 직접 접수할 생각이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불쾌함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방부 성고충 상담관실에 민원을 접수한 지 2주가 지나자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다. 조용하던 부대에 국방부 조사관들이 민간 차량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감사라는 명목으로 부대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졌다. 하사 서연 파일을 직접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조사관은 노트북을 꺼내 그녀의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당시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대대장 면담까지 빠짐없이 진술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녹취 파일에서는 박상우 하사의 비속어, 신체 접촉, 그리고 그 이후 조롱성 발언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와, 이건 명백하네요. 다른 조사관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심지어 대대장이 그녀를 만류하는 듯한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은폐 시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방부 조사는 비공개 감사로 확대되었다. 부대는 충격에 빠졌다. 뭐야, 감사?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하사서연 때문이래. 뭔가 보고했다나 봐.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박상우 하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쳤다. 서연 하사가 오해한 겁니다. 그냥 분위기였어요. 농담이었다고요. 그러나 녹취 속 그의 말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넌 여군이니까 훈련 말고 커피나 타. 이런 거 다들 해. 신입이면 당연히 겪는 거야. 그날 저녁 박상우 하사는 임시 영내 대기 명령을 받았다. 사실상 징계 대기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의 상황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 고립되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해 다녔고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다. 괜히 문제 키워서 부대 분위기만 망쳤다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심지어 상급 간부들 중 일부는 서연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정비 담당이었던 그녀는 이상하게도 계속 서류 업무나 사무 보조로만 배정됐다. 하사 서연, 오늘은 훈련 참석하지 마. 정비실 문서 좀 정리해.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정의로운 선택이 왜 오히려 자신을 죄인처럼 만들까? 그때 국방부 상담관이 다시 연락해왔다. 하사 서연님, 지금 내부에서 귀하에 대한 조직적 배제가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럼 저 말고도 누군가가 알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현재 군 내부 블라인드 채널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성 군인의 인권 보호 관련 주요 사례로 보고 중입니다. 서연은 그제서야 조금 안도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녀의 사건이 보도됐다. 훈련 중 여군 신체 접촉 상급자 은폐 의혹까지. 기사는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부대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보도는 군을 넘어서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나? 여군은 보호받아야지 장식물이 아니잖아. 응원도 있었지만 반발도 있었다. 군대는 그런 곳이다. 요즘 애들은 유리 멘탈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사건이 알려졌다는 사실이었다. 한 개월 후 국방부는 정식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박상우 하사 정직 3개월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명령. 대대장 불문 경고 및 지휘력 재교육 명령. 그리고 서연은 전출 희망부대 우선 배정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녀는 전투병과 여군 강화 시범부대로 배치되었고 그곳엔 더 많은 여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전출 당일 아침, 서연은 혼자 짐을 챙기며 고요한 생활관을 둘러봤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스스로 중얼이며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기록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건 상처의 증거이자 스스로를 지켜준 무기였다. 새로운 부대, 새로운 시작. 서연은 이사 차량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전투병과 여군 강화 시범 부대였다. 즉, 여군도 전투 최전방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부대였다. 하사 서연입니다. 오늘부로 전출 명령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정문에서 부대장에게 깍듯이 경례했다. 그 모습을 본 간부들의 시선은 다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 누군가는 불편함,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한 지지. 전투병과는 체력과 훈련 강도가 다른 보병 부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다. 서연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배치는 전투보급 중대. 각종 탄약 장비를 최전방으로 운송하고 직접 병사들과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야, 저기서 오는 애가 그 여군이라며? 응, 국방부까지 끌고 갔다던 그 사건 주인공.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여군 생활관은 단 2명뿐이었다.
서연 외에는 상병 하나가 전부였다. 상병 김아진은 조용히 책을 보다가 서연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사님, 김아진 상병입니다. 같은 생활관 쓰게 됐습니다. 그래, 잘 부탁할게. 편하게 지내자. 하지만 편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부대 전체가 마치 서연을 문제제기하러 온 감시자로 취급하는 듯 했다. 훈련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병사들은 서연에게 말을 거는 것을 꺼렸다. 전투보급 중대의 훈련은 고강도였다. 특히 신임 간부가 오면 첫 훈련부터 주간 야외 전술 훈련을 나갔다. 서연도 예외가 아니었다. 40kg 장비를 메고 산을 넘고 도섭 훈련 물길을 건너는 훈련, 진지 구축까지. 남자 병사들도 탈진하는 훈련 속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김아진 상병이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서연의 이 악문 표정은 말해줬다.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군인이야.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되었다. 중대장인 이태훈 중위가 서연에게 유독 깐깐하게 굴기 시작한 것이다. 하사 서연, 보급 정리 상태가 이게 뭡니까? 각이 안 서잖아요. 하사 서연, 행정 처리 속도 왜 이렇게 느립니까? 서연은 처음엔 자신의 실수라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반복되는 과도한 지적과 불필요한 야근 지시, 심지어 개인 호출까지 이어지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모두가 퇴근한 저녁, 이태훈 중위가 서연을 생활관 앞으로 불러냈다. 하사, 나랑 커피 한잔 하지. 죄송합니다. 내일 훈련 준비해야 해서. 이태훈 중위의 눈빛이 변했다. 왜 그렇게 경직돼 있지? 군 생활 좀 유하게 하자. 요즘은 감정 관리도 실력이라던데. 서연은 위협을 느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명확한 위계와 갑질의 냄새가 났다. 서연은 생활관으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과 녹음 앱을 켰다. 2025년 9월 13일 오후 8시 15분. 이태훈 중위 생활관 앞에서 개인 커피 요청 및 정서적 압박. 정황상 권력형 접근 시도 의심.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그녀가 USB를 손에 쥔 그날, 그 기록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며칠 뒤 중대 내 체력 검정이 있었다. 서연은 남자 병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을 치렀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km 달리기까지. 저 하사님 진짜 빠른데? 와, 나보다 뛰는데? 조금씩 병사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보고서로 위에 찌른 여군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으로.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태훈 중위는 달랐다.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간부들에게 뒷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서연 하사는 예민해서 무슨 말도 못해. 다시 어디 신고하는 거 아냐? 이 말들이 서연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서연은 다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싸운다. 그리고 그녀는 녹음기와 함께 정식 진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사님, 오늘도 중대장님한테 찍히셨다면서요? 하긴 뭐 여자라서 원래 군대 오면 힘들죠. 점심시간 병사들의 식탁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서연의 귀에 그대로 박혔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그건 서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훈련소 시절 선임에게 그저 한마디 했다가 모든 고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달랐다. 서연은 모든 발언, 행동, 표정 하나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휴대폰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녹취 파일과 텍스트 기록, 그리고 중대장 이태훈 중위가 보낸 사적인 메시지 캡처까지 모여 있었다. 하사,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가볍게 술 한잔 하자. 그는 절대 직접적인 성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서적 친밀을 가장한 방식으로 권력형 갑질을 자행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은밀했지만 매우 계획적으로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다.
서연은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다. 2025년 10월 3일 서연은 국방부 성고충 신고센터에 정식 진정을 접수했다. 파일은 3개의 USB에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는 이태훈 중위의 음성 녹취, 하나는 텍스트 메시지 사진 자료, 하나는 부대 내 다른 간부와 병사들의 불필요한 시선, 발언 정리본. 진정을 접수한 날 밤 서연은 생활관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게 또다시 내 커리어에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녀는 불안했지만 더는 묵인하고 순응하며 버틸 마음이 없었다. 국방부 조사관들이 방문한 날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조사관이 부대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사 서연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간단히 말하고 이태훈을 회의실로 데려갔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부대 전체가 그날 이후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사님,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지나가다 중위님한테 툭 치였는데 여자들은 몸부터 챙기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가능하면 기록해서 넘겨줄 수 있어? 서연은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부는 이태훈 중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직속 부대는 물론 타 부대 전출까지 이루어졌고 정서적 성희롱 및 권력형 위계 갑질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었다. 이 결정은 군 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야, 요즘은 여군 상대로 말도 조심해야 하겠어. 조심할 게 아니라 원래 하지 말아야 했던 거 아냐? 이전과 달라진 점은 반응이었다. 침묵하거나 수군대던 병사들 사이에서 옹호와 지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안심하지 않았다. 중대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 전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중대 전체 간담회를 제안했다. 제가 불편했다면 그건 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 여성 간부,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들었다. 저는 하사님 덕분에 군생활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사님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2달 뒤 부대에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성인지 교육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간부 대상 정서적 위계관계 교육 신설. 여군 건의함 설치 및 익명 제보 활성화. 서연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변화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더는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주도한 군인 서연 하사였다. 입대 동기 중 여자는 너 하나뿐이다. 훈련소 교관의 말이었다. 서연은 그날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 환경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신체 능력, 사격, 체력, 전술 이해도. 그녀는 모든 항목에서 상위 5%에 들었다. 어떻게 여자가 저 체력을? 저건 뭐 진짜냐? 그녀를 향한 의심이 경계로 바뀌고 경외로 변할 때까지. 서연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2년 후 서연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여성 특임대원으로 발탁되었다. 엄격한 심사와 추천이 필요했고 여성 간부로서의 배치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해외 파병 중 민간인 구호 작전. 그러나 작전 중 일부 지역은 무장 세력이 점령하고 있었고 현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간인 후송은 내가 맡겠습니다. 서연은 위험한 지역으로 자원했다. 그 작전에서 그녀는 부상병 3명과 현지 통역사 1명을 구출했고 돌아오는 길에 적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은폐 탈출 루트를 확보하며 팀을 지켜냈다. 작전 후 국방부에서는 모범 실전 대응 간부를 선정해 포상했지만 서연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 간부가 실전에서 앞장섰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요. 어느 중령의 말이었다. 서연은 빛나는 성과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실감했다. 남성 간부들에게는 영웅이란 말이 붙었지만 그녀에게는 운이 좋았다, 무리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녀는 웃었다. 나는 운으로 여길 버텨온 게 아니다. 기술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녀의 경력은 현장 실전뿐 아니라 심리전 훈련에서도 빛을 발했다. 감정 조절, 인내력, 위기 대응 등 복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은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될 정도로 정교했다. 후임 여군 병사들이 물었다. 하사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남자들 틈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손등에 난 작전 흔적 흉터를 보여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통은 누구나 겪어요.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여군조차 도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다. 훈련 중 선임의 그날의 행동. 그리고 부대 전체가 보여준 침묵. 그녀는 무너졌다. 특임대에서 복귀하자마자 군 내부의 편견과 타협된 문화는 그녀를 부적응자 예민한 간부로 몰아갔다.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여군이면 그냥 잘 지내야지. 그녀는 깨달았다. 실전의 총성과 피보다 더 무서운 건 같은 군복 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대신 펜과 카메라, 녹음기를 들었다. 군대 내 부조리, 성차별, 위계적 괴롭힘을 하나씩 기록하고 증명해 나가는 것. 그게 그녀의 전투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부대에 국방부 조사관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10년 전에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키고 후배들도 지킬 거야. 중대장이 교체되었고 성인지 교육이 체계화되었으며 여군 상담 창구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이름 없이 조용히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뒤에서 군대 망신이라고 말했지만 후임 여군 간부들은 그녀를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다. 하사님 아니었으면 저 전역했을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다음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사 김서연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 차분하고 낮은 남성의 음성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네, 그런데요.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장관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관? 내가? 전날 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아니면 누군가 날 고발이라도 했나?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냈다. 부조리와 모욕, 희롱의 순간들을 기록한 일기였다. 설마 이게 누가 유출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다. 혹시 나를 인정해주기라도 하는 걸까? 다음 날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국방부 청사에 들어섰다. 장관실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마치 작전 투입 전 긴장감과 같은 숨막힘을 느꼈다. 김서연 하사 들어오세요. 묵직한 문이 열리고 그곳엔 예상과 달리 온화한 미소의 장관이 앉아 있었다. 당신의 보고서 다 읽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별도로 국방부에 보낸 적은 없었다. 다만 한 달 전 동기였던 김소희 대위가 이건 혼자 감당할 게 아니야라며 그녀의 기록 일부를 국방부에 전달한 적이 있었다. 장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 군 전체의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김하사 전역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제 존재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요. 장관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불편함을 변화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네. 여군 보호 및 인권 강화 TFT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주십시오. 군 조직에 남아 내부에서 직접 개혁을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서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너졌던 기억들, 홀로 울었던 밤들, 위병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전역서를 들고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난 너무 지쳤어. 그런데 또 싸워야 한다고. 그녀는 장관에게 물었다. 저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장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혼자면 어렵죠. 하지만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다음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녀는 김소희를 떠올렸다. 입대 후 처음으로 내 편이라 느꼈던 사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고 웃었던 전후. 김소희는 늘 말했다. 서연아, 넌 누군가의 빛이 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널 보고 버티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장관님, 저 해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떳떳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장관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김서연 하사, 당신은 이제 군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며칠 뒤 군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여군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TFT가 발족되었고 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김서연 하사의 이름이 올라갔다. 기사엔 그녀의 이력도 함께 실렸다.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 실전 파병 경력, 군 내부 성희롱 피해 기록자, 내부 개혁주도 간부.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멋지다. 그녀처럼 용감한 군인이 있다니. 대한민국 군대 바뀌는 건가?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TFT가 시작되자마자 몇몇 고위 간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군 하나 때문에 전 조직이 흔들린다고. 쇼하지 말라 그래.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겪은 일이 쇼라면 그동안 군은 수십 년간 참혹한 공연을 이어온 셈입니다. 그녀의 말은 국방위 국감 현장에서 화제가 되었고 MBC, KBS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후임 여군 간부들의 훈련 환경이 개선되고 심리 상담 체계, 고충 신고 절차, 성인지 교육 커리큘럼이 전면 개편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김서연 하사의 용기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겨 세 문장을 써내려갔다. 더 이상은 외롭지 않다. 내가 만든 이 바람에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연은 국방부 내부 개혁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진행되던 회의에서 인사참모부 소속 한 간부가 새로 부임할 실무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행정지원과 보조실무관으로 박상우 상사 발령 예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상우.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너도 적당히 웃고 넘겨라며 훈련병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사였던 그는 이미 징계 조사를 통해 감봉 3개월, 강등 1계급 처분을 받았고 다른 부대로 재배치된 줄 알았던 그가 국방부 산하부서로 오게 된 것이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인사정기순환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사관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서연은 알았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를 다시 그녀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두고 봐. 너도 언젠가 바닥칠 거야. 박상우가 전출 직전 서연에게 남긴 말이 떠올랐다. 며칠 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듯 웃었다. 오랜만이네. 김하사. 아니지, 이제는 뭐. TFT 핵심이라던가.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요. 잘못이라. 그냥 농담이었잖아.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지.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그의 말투 여전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예민한 존재로 몰리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간다. 그날 밤 서연은 고민 끝에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목 내부 인권 관련자와의 근무 불편 건의. 그녀는 박상우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위협이자 조직 개혁의 모순이라 명시했다. 다음 날 인사과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김하사, 혹시 원한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닌지. 원한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조직 개혁을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지 3일 후 박상우 상사는 돌연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 그는 마지막 날 조용히 짐을 싸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젠장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어디 가든 내 발목 잡을 거야 분명히.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당신이 자초한 대가일 뿐. 얼마 후 서연은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여군 인권 TF 대표로 출석하게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각 당 의원들이 진지한 얼굴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하사 군 내부 성희롱 사건의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합니다. 보고는 되지만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는 전출되고 가해자는 남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서연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각종 뉴스에 인용되었고 SNS에서는 진짜 군인이 나타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담관 인력 2배 증원, 신속 보호조치 매뉴얼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 신설. 서연은 느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을 뿐인데 파문은 이렇게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서연. 그녀는 새벽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을 느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는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소리 없이 다짐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누군가가 나처럼 울지 않도록. 늦은 퇴근길. 국방부 청사 뒤편 별관 쪽으로 향하던 서연은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조용해야 할 복도 끝 창고 옆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엔 홍다정 대위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다정은 부대 내에서 보기 드물게 강직하고 행정 능력도 탁월한 장교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회의 때도 말을 아꼈다. 다정 대위님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말에 다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못해 웃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좀 지쳐서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건 괜찮다는 말의 포장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홍다정 대위가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생활관에도 없었다. 책상 위엔 국방부 마크가 찍힌 편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덜 아픈 길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정. 지휘부는 즉시 내무반, 생활관, 외곽 CCTV 확인에 나섰다. 서연은 주저없이 그녀가 자주 가던 헬기장 뒤편 벤치로 달려갔다. 그곳엔 마침 홍다정 대위가 혼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손엔 찢어진 유서 초안, 그리고 탁자 위에는 소형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서연 하사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서연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 속엔 믿기 힘든 내용이 들어 있었다. 홍대위, 이번 건 그냥 대충 올려. 너처럼 감정적인 여자가 이 일에 어울리겠어?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대령님? 그냥 알아서 굴라는 말이야. 감찰에 넘기지 말고 눈 감아. 네 승진에도 도움 안 될 테니까.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감찰부 소속 최재우 대령이었다. 그는 내부 감찰 케이스 중 하나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여군 장교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다정은 그간 수십 건의 내부 고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성희롱, 비위, 회식 강요, 음주 폭행 등 무수한 부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엔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자꾸 빼라고 했어요. 필요 없는 파일이라면서요. 그녀는 윗선이 묵인하고 조작한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서연 하사님, 혹시 이거 대신 맡아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USB 드라이브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그들이 덮으려 했던 파일들이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USB 안의 파일을 열어보았다. 2021년 여군 하사의 전출 사건. 2020년 회식 중 불미스러운 음주 폭력 은폐 건. 여단장 직속 비서 성희롱 사안 미보고 조치. 그중엔 서연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날짜와 상황이 비슷한 보고서도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고발한 건 얼음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건가?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홍다정 대위는 결국 전역 신청서를 넣었지만 서연은 그녀에게 말했다. 끝내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같이 해봐요. 우리가 본 걸 외면하지 말아요. 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즉시 여군 인권 개선 TFT 2기 조직을 추진했다. 기존의 내부 고발 시스템과 신고 창구를 강화하고 피해자 심리 상담 전담팀을 구성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군 구조를 바꾸는 사람으로 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국방부 장관 주재 브리핑에서 발언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우리가 군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과 참모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교육훈련단 여군 훈련병 하나가 실종됐다고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중대장의 전화를 받았다. 실종된 이는 김나현 훈련병, 입대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그녀는 매일 훈련 일지를 빠짐없이 제출하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던 병사였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기상점호에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관에도 없었고 훈련장에도 화장실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중대의 간부들이 다급히 김나현의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조심스럽게 적힌 글들이 담겨 있었다. 2024년 5월 13일. 대대장님이 나를 불렀다. 단둘이 물어보셨다.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냐고. 왜 그 질문을 하신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5월 19일. 취침 전 생활관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다. 내 침대 쪽에 놓여있던 휴지가 사라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5월 25일. 내무반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 대대장님이 또 애 하나 찍었대라고. 나였나 보다. 무서워서 못 자겠다. 서연은 손을 떨며 일기를 덮었다. 나현의 실종 소식은 상부로 보고되지 않았다. 공식 문서에는 무단이탈 의심으로 기재되었고 군사경찰의 수색도 형식적이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겁니까? 서연은 경로했다. 그러나 참모장과 부대 지휘관은 회의에서 딱 잘라 말했다. 훈련병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굳이 부풀릴 필요 없어. 훈련 실패 사례 하나로 묻고 가자고. 그 순간 서연은 결정했다. 김나현을 찾기 전까지 이 사건을 덮지 않겠다고. 서연은 먼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자정 무렵 후문 쪽 폐쇄된 길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김나현의 실루엣이 포착됐다. 그녀는 분명히 뭔가에 쫓기듯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대대장의 관사 방향에서 나오는 그림자. 한 사람이 나현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군복 상단에 부착된 대령 계급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은 감찰실에서 예전 문건을 추적하다. 한 사건 보고서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최규석 대령 과거 여군 병사 부적절 접촉 의혹. 하지만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담당 조사관의 이름 옆에는 전출 후 연락 두절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전에도 피해자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 지금도 버젓이 지휘관으로 남아있다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 서연의 차 유리에 누군가 군화 자국을 남겨두었다. 운전석 창문엔 한 글자가 긁혀 있었다. STOP. 그날 밤 알 수 없는 발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괜한 정의감에 목숨 걸지 마 하사. 김나현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진 않을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신들이 진실을 꺼내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며칠 뒤 서연은 예전 훈련병 출신으로 전역한 여성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유빈. 나현과 같은 시기에 같은 교육단에서 생활했던 병사였다. 나현이는 항상 무서워했어요. 대대장님이 훈련장에서 자꾸 혼자 부르셨어요. 유빈은 자신이 겪었던 일도 함께 증언했다. 나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욕 시간에 갑자기 점검을 하겠다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수건을 빼앗아갔죠.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전역했어요. 서연은 이들의 증언을 정리해 국방부 인권실에 직접 보고했다. 이전과 달랐다. 이번엔 내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회 인권위 의원에게도 비공개 브리핑 요청을 넣었다. 이 사건 묻히지 않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훈련소에서 누군가가 울면서 사라지게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야산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군 훈련복 상의와 군화 한 짝. 그 옆엔 김나현의 이름표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흔적만 조작한 것일까? 서연은 더 단단해졌다. 서연 하사의 신고 이후 국방부 인권실은 이례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이전에는 몇 달씩 걸리던 조사 절차가 이번에는 단 5일 만에 공식 감사 명령으로 이어졌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서연이 직접 제출한 자료 때문이었다. CCTV 캡처, 통화 녹취, 훈련병 김나현의 일기장, 그리고 추가로 연결된 여러 명의 피해자 진술서까지. 자료의 분량과 일관성은 명확했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 최규석 대령. 국방부 감사관실은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은폐 의혹이 다수 존재합니다. 청문회 수준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방부 내부 청문회. 장소는 비공개였지만 참석자는 특별했다. 인권감찰실장, 국방부 법무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군기감찰단 소속 감사관, 그리고 서연 하사, 그리고 맞은편 긴장한 표정의 최규석 대령과 그의 법무팀이 앉아 있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감사관은 서연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하사 서연,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훈련병 시절 직접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이후 자대 배치 후 해당 상황과 관련한 정황을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김나현 훈련병 실종 이후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훈련병들과의 접촉, 피해자 진술, 영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당신 혼자서요? 네. 군 내부 시스템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일부는 웅성거렸지만 곧 조용해졌다. 감사관은 서연이 제출한 파일 중 특히 김나현의 일기 일부를 낭독했다. 나는 사라지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다. 훈련소에 나 같은 존재는 기록조차 남지 않겠지.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일기를 본다면 부탁이야. 그냥 무시하지 말아줘. 조용했던 청문회장의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의혹만으로 사람을 매도할 순 없습니다. 최규석 대령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서연 하사의 주장은 과장과 허위가 많습니다. 증거라는 건 모두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훈련병 나현의 실종도 자발적 탈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찰단장이 반박했다. 자발적 탈영이라면 왜 유서도 없고 사물함에 있던 일기장엔 당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건 우연입니다. CCTV에 찍힌 후문 영상은요? 군사시설에서 대령 계급자가 야간 단독 이동한 건 규정 위반입니다. 최규석은 말이 막혔다. 그때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희경 의원이 말했다. 이 사안은 군의 윤리 문제를 넘어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방조가 의심됩니다. 군은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는가? 왜 신고자가 탄압받았는가? 왜 훈련병의 실종이 탈영으로 덮였는가? 질문은 연달아 쏟아졌다. 답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 사안을 국회 국정감사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모든 조사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청문회 말미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정용재 중사 감찰실 근무자였다.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서연의 편에 섰다. 저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 조사를 진행했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보고서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 명령자는 최규석 대령입니다. 순간 청문회장은 얼어붙었다. 최규석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이미 늦어 있었다. 청문회 종료 후 서연은 국방부 조사단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건 김나현 훈련병의 군생활 마지막 날 생활관에서 찍힌 짧은 영상이었다. 침대 밑에 몸을 숨긴 나현이 휴대폰 셀프 카메라로 남긴 영상. 오늘 또 나를 불렀어요. 이번엔 대대장실이 아니라 관사였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이 영상이라도 남겨두면 혹시 몰라서요. 서연은 그 화면을 보고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단지 군 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군복을 입고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청문회 이후 일주일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규석 대령은 직권 남용, 성추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그의 상급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감찰도 착수되었습니다. 실종된 훈련병 김나현 사건은 단순 탈영이 아닌 중대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재규명됩니다. 전군의 공문이 돌았고 국방망 포털엔 김나현 사건 재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게시되었다. 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파장이었다. 최규석 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용재 중사, 서연 하사 그리고 피해자들 수십 명의 진술과 물증 앞에서 결국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정에 선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녀들은 그냥 저를 미워했을 뿐입니다. 군대는 위계가 존재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통제가 무너집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피고는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징역 8년 및 불명예 제대를 명령합니다. 최규석은 무너졌다. 그와 함께 침묵했던 상급 지휘관 2명도 문책성 전출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서연은 국방부 군인권 개선위원회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계급은 여전히 하사였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군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집단입니다. 계급이 낮다고 여군이라고 신고자라고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싸운 건 한 명의 가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를 숨겨주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많은 군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김나현 훈련병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살아있었다. 국방부는 김나현 훈련소 기념비를 충청도의 한 교육단 부지에 세웠다. 침묵 속의 용기라는 글귀와 함께 기념식 날 서연은 조용히 기념비 앞에서 경례를 올렸다. 나현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김나현의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써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끝내 말없이 그녀를 껴안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여군 보호와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여군 대상 보호관 배치, 상급자 성희롱 교육 강화,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여군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다. 그 문장이 국방부 청사 현관 벽면에 새겨졌다. 서연 하사는 그 앞을 지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시작되었어. 서연이 마지막으로 군을 떠나기 전 한 명의 대위가 그녀를 찾아왔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를 낸 건 당신이니까요. 앞으론 그 용기를 더 많은 여군들이 가질 수 있어야죠. 서연은 계급장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남기로 결심했다. 내가 군을 떠나면 바뀌지 않을 거야.
남아서 더 많은 걸 지켜보자. 몇 달 후 부대 우편실 한 구석에서 오래된 소포 하나가 발견되었다. 보낸 사람 김나현, 받는 사람 서연 하사. 소포 안에는 단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하사님, 언젠가 나처럼 혼자 숨죽이며 버티는 후임이 생긴다면 그때는 도와주세요. 나현이가.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 속에 희망이 함께 있었다.